어느 나라나 기업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장기에 나타나는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역시 성장통을 앓는 시기를 가집니다. 로마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이후 500년을 존속하게 되죠. 이 시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라쿠스 형제로 대변되는 로마의 위기, 이 위기를 그라쿠스 형제가 극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자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음은 알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의 문제점을 그라쿠스 형제가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 복잡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지는 대부분 않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정치적으로는 주요 가문 간의 권력투쟁이었다라고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먹을 것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의 세력 다툼은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다가 먹을 것이 많아지면 더 싸우는 인간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로마 사회를 덮쳤던 것은 빈익빈 부익부였던 것 같아요. 사회가 팽창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파와 과거를 유지하고 싶은 보수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보수파라고 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열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간은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을 지키고 싶은 욕구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려고 하는 이들을 그 사회, 그 조직의 배신자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조선 말기 서학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서학을 배척했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이태리 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중해를 내라 부를 정도로 커진 로마는 과거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족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 시점을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이어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또 하나는 한니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니 지지 않게 했던 로마 연합,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었지만 이태리 반도를 넘어선 로마의 패권은 더 이상 기존의 로마 연합만으로는 로마가 더 성장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듯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유전자가 아닌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법이고요. 그리고 로마는 농경민족이었고 농경민족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흔히 보수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기득권 간의 세력 다툼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누만티아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동쪽 지역에 있었던 부족 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지역은 카르타고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점령이 계속되어 갔었죠. 한니발 전쟁 이후 로마가 이 지역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는 이 지역을 속주화시켰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땐 야만족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부족 국가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는 그 시스템에게 자치권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족 국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속
폭주화를 시키죠.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총독 파견이라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좋은 총독이 오면 부족민들도 좋고 지배층들도 편안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총독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부족들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누만티아 전쟁이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로마와 잘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착취를 일삼는 총독이 들어오는 순간 부족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그 전쟁이 20년을 넘게 이어집니다. 로마가 슬로우 스타터였다는 점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년 좀 깁니다. 계속 밀리던 로마를 구원한 것은 마케도니아 전쟁을 마무리한 메텔루스였고요. 네, 메텔루스도 누만티아를 완전히 제압을 못했다고 해요. 그 이후 최종 종교열자가 나타납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입니다. 그런데 메텔루스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사이에 만키우스라는 사령관이 누만티아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당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이때 협상에 나섰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라쿠스 형제의 아버지 데그라쿠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나서서 누만티아와 협정을 잘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되죠. 이 배경에는 데그라쿠스의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인심을 얻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라쿠스 집안은 한니발 전쟁 때 노예 군단을 이끌고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라쿠스 집안은 평민 귀족이라고 불리우고요. 이 뜻은 평민으로 시작해서 기득권층에 완전히 정착한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이러한 모습이 스페인에서도 먹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누만티아와 로마가 강화협정을 맺었는데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갔을 때 이 협정을 깨고 다시 누만티아와 전쟁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그라쿠스 가문을 모욕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은 친척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한니발에게 자마에서 이기면서 전쟁을 종결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년에 정적들에게 탄핵을 받고 있을 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옹호해줬던 사람이 데그라쿠스입니다. 이 데그라쿠스에 대한 고마움으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나이차가 꽤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집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태어난 형제가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리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이 낳은 딸이 있었겠죠. 그 딸이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와이프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기득권들끼리 결혼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동서양이 동일했던 듯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입니다. 즉 친손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들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고요. 그래서 파울루스 집안에서 아들을 입양을 보냅니다. 파울루스 집안은 굉장히 강직한 성향을 보여주던 로마 귀족 집안이었다고 해요. 청렴결벽하다 보니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을 보냈던 듯해요. 그리고 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키피오 집안에서는 재산권 그리고 세력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견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데그라쿠스가 누만티아와 맺은 협정을 파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뒤에 설명드릴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이다 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등장하면서 누만티아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처참한 종결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등장한 배경에 비닉빈 부익부를 이야기를 해요. 비닉빈 부익부가 실제로 일어났었느냐? 실제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복무 하한 재산 기준이 계속 하향이 됐거든요. 로마는 시민병 제도였어요. 시민들이 그대로 군인이 되는 거죠. 로마 시민들은 돈으로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혈세라고 해서 군 복무로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미만이게 되면 군 복무를 면제받았어요. 왜냐하면 군 복무 기간 동안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 다시 얘기해서 땅이죠. 땅이 있을 때에만 군 복무를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의 하한선이 계속 내려갔다는 것은 군 복무를 할 로마 시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한니발 전쟁 이후 로마는 그렇게 많은 상대적인 겁니다. 군인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한선을 계속 내렸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로마 시민의 수는 늘고 있었다고 해요. 한니발 전쟁 이후 로마는 상대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시민이 줄어서 하한선을 계속 내렸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가 늘 열정을 보였던 도로 확충이에요. 도로를 만들었던 이유는 패권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군사적인 교류 더불어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죠. 로마가 처음에 정복해 나갔던 라틴 부족이야 농업과 목축을 주로 하던 민족이었지만 에트루니아 또는 그리스 민족들은 상업을 하던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였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부를 더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귀속되는 것이 그들에겐 손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더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도로 시스템은 로마에도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농업 중심에서 상업과 공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죠.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적절히 산업의 변화에 흐름을 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선 후기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큰 전쟁에서 이기면서 노예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영농은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에도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노동 수요 감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노동 수요 감소 현상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죠. 카르타고를 정복하면서 카르타고에 영농법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농이 아니고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시칠리아와 카르타고에서 엄청나게 싼 밀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내부에 있었던 자영농들은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특용작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도나 올리브 등으로요. 이것도 잘 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일본이 통일된 이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의 일본은 농사를 짓기 좋은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꾸준히 농사 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서 농사를 짓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로마도 비슷한 상황을 가져가게 되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던 중에 경작할 토지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토지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상황을 겪게 되죠. 조선 후기에도 이양법 등이 개발되면서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를 해요. 인구도 급속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량은 로그 함수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구 증가는 그걸 넘치는 시점이 반드시 오죠. 이때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현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유사했던 듯 해요. 또 하나는 대규모 전쟁이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쟁에서의 사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은 기득권층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권력 다툼이 더 심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해진 자리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또 농민들 입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을 열을 낳았는데 열이 다 살아있는 거죠. 상속을 하다 보면 땅이 점점 작아집니다. 땅이 점점 작아지면 생산성도 점점 작아지는 운명을 겪게 되죠. 또 로마의 변화 중에 하나는 로마가 커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봄에 전쟁에 나가서 가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군이 편성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투입이 되죠.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요. 몇 달씩 행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군대를 바꾼다?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 복무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간 비워둔 땅, 가장이 없는 땅은 황폐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죠. 주요 노동력이 빠진 상태니까요. 또 하나는 직접세 폐지입니다. 로마에 무슨 직접세냐? 로마 시민에겐 실제로 세금은 없었어요.
단지 국채를 사게 했던 정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편입되면서 로마 재정은 풍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국채를 사야 되는, 특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 쓸까요? 땅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땅을 사겠죠. 한국이 부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땅은 일부 몇 명한테 쏠리게 되죠. 노동력은 노예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농의 몰락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로마 인구 전체 7%가 이농 현상을 보였다 그래요.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로마 시내로 흘러들어왔겠죠. 그럼 로마 시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기회를 틈타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기득권들이 땅을 사 모으고 있을 때 돈을 모으고 있었던 계급이 등장합니다. 기사계급이라고 불리우는데 중세의 기사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사계급이라 불리웠던 이유는 로마 군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기병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관리해줄 노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병을 서포트할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돈이 있어야지만 기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부자에 편입된 새로운 경제계급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사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요.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요. 상업을 기반으로 하고요. 공업을 기반으로 했어요. 특히 로마가 커지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산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도급해서 부자가 되는 경제계급들이 반드시 나타나죠.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그라쿠스 개혁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세기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좌초됐으며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이 되었는지는 좋은 교재로 사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